우리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만나 그들의 인생사를 들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더 인터뷰의 조은아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분은요. 1987년 행정사무관으로 입문해서 중앙요직을 두루 거친 후에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지금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실장으로 계시는 심덕섭 실장님이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심덕섭입니다. 우리 행정자치부는 지역 주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처입니다. 지방자치TV와 함께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하여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실장님께서는 공직자로서 좀 남다른 인생 철학과 목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예, 제가 1987년에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벌써 한 30년째 공무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 계속 저희가 갖고 있는 목표라면 목표랄까 하는 것은 항상 국가를 위한 이익이 무엇인지 또 지역 주민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추구하면서 정책을 입안하고 또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정책들이 결정이 되면 저희는 항상 적극적이고 또 능동적인 자세로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는 선제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과 업무에 있어서도 항상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하자 하는 게 제 인생 철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를 맡든 또 어떤 조직에서 일을 하든 그 조직과 업무에 항상 내가 주인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을 저도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또 후배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인의식 저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주인의식이 결국에 이 자리까지 오게 한 성공 키워드가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2월에 지방행정실장으로 부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지방행정실에 대해서 모르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창조정부 조직실장이라는 자리를 마치고 지난 2월에 이제 지방행정실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우리 지방행정실은 크게 4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중앙과 지방 간의 이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즉 중앙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또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여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저희가 중앙 조직에 맞춰서 또 지방 조직도 지속적으로 혁신을 하고 있고 또 지방 공무원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사 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방 규제 혁신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커뮤니티 기반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이런 사업들도 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공동체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복원하여 이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고향 희망 심기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의식을 복원을 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발전을 꾀하는 게 저희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또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에 행자부 연도 업무 보고를 살펴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이 올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실에서 어떤 추진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역 경제라는 것은 가장 큰 게 그 지역에서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동안 올해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정책도 저희가 좀 계속 확산을 해오고 있고 또한 그 전통시장의 야시장을 조성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 4개를 했고 금년도에도 이제 1개가 개장을 했는데 전통시장에서 매대를 새로 넣어가지고 야시장을 활발하게 활성화함으로써 거기가 관광자원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관광객들도 유입할 수 있고 또 그 지역의 상권들도 되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또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한 향토 명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경제 활력 제고하는 그런 사업도 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지역 경제 지원 기능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 경제 정책 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7일에 이미 1차로 부산에서도 한번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아주 격렬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추가하여 새롭게 지금 저희가 개발하는 게 이 지역 통계 부분에 대한 개발입니다. 그동안에는 통계가 중앙에만 집중되어 있고 중앙 중심으로만 통계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좀 더 지역 차원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지역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역 통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통계 기법도 개발하고 또 지표도 개발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계획을 차근차근 들어보니까 올해는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엔 좀 규제 관련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이 지난해에도 지방 규제를 좀 혁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제 또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작년이랑 좀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우리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굉장히 정부에서 화두를 삼고 있는 게 이 규제 혁신입니다. 규제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활성화시키자, 그다음에 투자도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의 것인데, 저희 지방 차원에서도 이미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규제 혁신을 해왔습니다. 규제 혁신을 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는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고, 두 번째는 규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이제 개선하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지방 규제 혁신 끝장 토론회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 규제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들어가지고 관계기관 다 모아놓고 거기서 바로 해결하는, 한 곳에서 해결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지방 공기업까지도 이제 규제를 좀 혁신하기 위해서 이 불필요한 또는 불공정한 내규라든가 행태들을 좀 저희가 찾아내 가지고 개선을 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하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이런 생활 밀착형 규제도 저희가 계획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우리가 등기 우편을 받았을 때 저나 와이프가 둘 다 맞벌이면 집에서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등기 우편 받는 수령처를 꼭 집만이 아니라 우리 직장으로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체국에서 직장으로 직접 배달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생활 밀착형 규제 혁신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또 저희가 올해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이 공무원들의 이제 행태 개선입니다. 그동안 이제 공무원들이 그 업무 처리를 지연한다든가, 또 법령에 있지 않은, 근거하지 않은 어떤 무형의 규제를 자꾸 만들어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었던 그런 점이 없는지를 저희가 자꾸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책 행정이라고 해서 책임도 그렇게 묻지 않는, 이런 형태로 좀 보다 적극적인 문화, 행정 문화, 그다음에 업무 문화로 바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좀 이렇게 답답하게 막혀있던 규제들이 좀 많이 풀려서요, 시민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좀 기사를 많이 보니까 5개 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제라는 게 도입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뉴욕처럼,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이제 멋진 광고물들을 좀 볼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뉴욕의 타임스퀘어라든가, 또는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 이쪽 이런 데 가면은, 거기는 광고 자체가, 특히 디지털 광고 자체가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으로 관광차 거기까지 오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5개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제를 이번에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규제 개선을 통해서 디지털 광고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좀 심플합니다. 그동안에는 5개 광고물을 저희가 각종 법령에서 뭐 종류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색깔이라든가 모양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이제 제약을 해왔는데 이 5개 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는 이런 각종 규제를 다 없애가지고 모든 그 디지털 광고물들이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 주민이라든가 전문가 또는 이 사업자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이 어떤 지역에 자유 표시 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모여서 이걸 이제 시장 군수 또 시군구에다가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이걸 저희 시도를 통해서 이제 저희 행자부에 오게 되면 저희 행자부에서 이제 5개 광고 정책위원회에서 이게 이 지역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 지역은 아무래도 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런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대상지가 확정이 되면 이제 그 지자체라든가 이 사업자가 그 자유표시구역을 마음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 법이 금년 초에 시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국회 통과가 되고 이제 금년 초에 시행이 됐는데 이게 시행 자체는 7월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세부 그 절차 같은 것, 선정 기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정교하게 다듬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좀 추진을 하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자체별로 이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여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좀 곳곳에 그런 명물이 생기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 또 자주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정책입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주민들에게 좋은 건가요? 네, 이 말씀하신 바 그대로 읍면동 복지허브와 읍면동을 복지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가 읍면동에 있는 그 주민센터를 가게 되면 거기에 가게 되면 우선 거기 첫째로는 저희가 가봐야 됩니다. 네. 가야 돼서 가서 방문을 해서 이제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민원을 접수를 시키고 그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민원을 이제 함께 제출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게 좀 확실하게 이제 달라지는데요. 이제는 이 주민 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위 거기에 이제 맞춤형 복지팀이라고 하는 팀을 각 읍면동에 즉 아까 말한 행정복지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직접 찾아다니면서 경로당이라든가 또는 위기가정 이런 곳을 좀 복지 현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또는 그 복지 서비스를 아직 못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가서 심층적으로 상담도 하고 또 이분들을 읍면 동사무소로 모시고 와서 이렇게 접수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종전에는 읍면동의 이제 주민센터에서 앉아서 공무원들이 오시는 분들을 상대했다고 친다면 앞으로 생기는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 맞춤형 복지팀에서 나가서 찾아다니면서 이 복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서비스해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달라지는 부분은 이 과거에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중심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했다면은 앞으로 생기는 이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통이장들과 함께 또는 그 지역사회에 봉사활동하는 분들과 함께 복지 서비스를 민관이 협업하여 이제 찾아다니는 형태로 좀 전환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약 700여 개의 이제 읍면동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로 이제 전환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걸 점진적으로 해서 전체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 읍면동 복지 허브화 시책에 맞춰서 변환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 기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현장 중심, 좀 주민 중심 이렇게 기조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하는 걸 텐데요. 좀 이런 기조를 반영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사항이 좀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지방자치 2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동안 20주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지방자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거냐 하는 큰 방향을 정립을 했는데, 그때 나온 큰 테마가 생활자치의 실현입니다. 생활자치를 실현하여 주민 행복을 이끌어가자 하는 거였는데, 이 생활자치라는 것 자체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현장, 그다음에 주민 중심으로 우리가 자치제도를 이끌어가자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대표적으로 아주 이제 간단한 사례를 좀 살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라는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동안 뭐 카드사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유출되고, 또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나라에 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좀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주민번호를 그동안에는 이제 고칠 수 없는, 변경할 수 없는 거라고 아예 선언적으로 쭉 생각을 해왔던 걸, 그러면 이제 주민번호도 정말 본인이 신변의 위험을 느끼거나 아주 내가 크게 그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 주민번호를 부분적으로 이제 변경을 허용해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은 지금 국회에 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저희가 후속 조치를 만들어내면서 정말 주민들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막연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제도도 좀 개선을 해나갈 거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경계 조정이라고 하는 행자부가 좀 중간에 나서서 협상하고, 그다음에 또 지자체 간의 합의를 유도를 해서 경계 조정하는 사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일부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는 부분도 있는데, 곧 아마 좋은 소식들을 언론을 통해서 좀 발표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주민들이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 좀 살짝 언급을 하셨는데, 올해 새롭게 고향 희망 심기를 추진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 고향을 매개로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이 고향이라고 하는 말 네. 자체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 서울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올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고향은 왠지 내가 다시 한번 가봐야 되고, 왠지 내가 고향에 대해서는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나름 마음속의 채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저희가 시골에 낙후된 이런 고향도 발전을 시켜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고향 심기, 고향 희망 심기 사업입니다. 즉, 고향을 매개로 해서 어떤 사람은 이 고향 방문을 할 수도 있고,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돈 많거나 좀 성공한 분들은, 또는 재능이 많은 분들은 이런 기부도 할 수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자 하는 게 이제 고향 희망 심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행자부가 주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또 각 향후회라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뭐 경상북도 향후회, 또는 뭐 고성군 향후회, 이렇듯이 이런 각 지역의 향후회들이 서울에 있는데, 이런 향후회들과 함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부 단체도 있는데, 이런 분들과 함께 여러 정부뿐만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업을 해가지고 소위 이제 고향에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자 하는 게 이제 정부 3.0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는 게 이제 고향 희망 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이다 하는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쉬울 텐데, 그런 사례는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8월 달까지는 고향 시장을 방문한다든가, 그다음에 고향에 가족과 함께 캠핑하는 거, 이런 사업, 그다음에 또는 고향 희망
이 크라우드 펀딩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좀 시범 사업을 좀 추진해 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9월 이후로는 그런 시범 사례를 통해서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모범 사례를 좀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고 정착이 되면 17년부터 정도에는 좀 국민운동 차원으로 좀 승격 확산을 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지역 출신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성과가 정말 기대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국민운동 하면은 사실 새마을운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한류가 붐이지만 공공행정 부분에 있어서도 한류가 붐이라는 소식을 접했거든요. 특히 그 새마을운동 세계화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는데 이 새마을운동 주요 성공 사례 한 번만 짚어주시고요. 이걸 좀 더 국제적으로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는지 행정자치부에서 따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새마을 운동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근대화 운동으로 저희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이 새마을 운동이 지금 현재는 해외의 개발도상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이제 라오스라든가 미얀마라든가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부간다라든가 이디오피아라든가 이런 케냐 이런 나라들도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자부 또는 코이카와 함께 여러 가지 시범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저희가 그 새마을 운동 시범 마을을 이런 개발도상국에 좀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15나라에 48개의 시범 마을이 형성이 되어서 거기에서는 우리 과거에 우리가 70년대에 했던 그런 소득 증대 사업, 그다음에 마을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국제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많이 각광을 받고 또 자기네 나라들도 좀 이걸 좀 가져다가 좀 써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는 행정 한류의 하나의 품목으로 저희가 그 새마을 운동을 해외에 좀 수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 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우선 최근에 우리가 그 새마을 운동에 저희가 좀 그 글로벌화, 지구촌화의 추진을 위해서 그 추진 체계를 좀 정비를 했습니다. 특히 새마을 교육과 관련된 표준 모델을 만들어서 모든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새마을 사업들이 소위 말하는 근면 자조 협동이라고 하는 새마을 정신에 입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재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좀 시키고 이럴 생각입니다. 또 이와 함께 이런 개도국에서 특히 해외에서 좀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좀 적극 국내로 좀 유입을 시켜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좀 강화시키고 또 돌아가서 이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팔로우업도 좀 해주고 또 이분들을 좀 네트워킹화 시켜서 국제사회에서도 새마을 운동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된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정말 단기간에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새마을운동 때문일 겁니다. 이제 국제적으로도 좀 많이 뻗어나가서 못 사는 나라가 좀 없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지방자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작년이 지방자치 출범 20주년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또 따로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이 지방자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지방자치 20주년을 기념하여 그동안 이제 저희가 지방자치에 대한 좀 성찰도 해보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좀 평가도 해봤습니다. 평가도 하고 그 기반 하에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큰 틀의 방향성도 정립을 해왔습니다. 이제 과거에 지방자치가 소위 말하는 시군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의회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버넌스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루었다고 보여집니다. 즉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지방자치였다고 친다면
이제 앞으로의 이제 중년에 또는 성년기에 들어선 우리 지방자치는 이제 좀 더 주민의 생활과 밀착한 이 주민 제도 생활자치 이쪽으로 좀 변화해 나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이제 큰 모델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새롭게 이제 앞으로 방향성을 정한 게 이제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다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지금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되려면 뭐니 해도 또한 이제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필수 전제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43개의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된 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또는 주민 행복을 위한 사업들을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름 지방 재정 개혁을 열심히 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제도자치에 기반을 두다 보니까 이 중앙과 지방 간의 이 소통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국정 운영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 그리고 협력 창구를 든든히 하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네. 말을 또 들어보니까 앞으로 20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2016년이 벌써 5월입니다. 올해 꼭 이루고자 하는 업무가 있다면요? 너무 많아서 참 말씀드리기가 네. 그런데요. 저희가 이제 금년 시작할 때 우리 지방행정실에서는 앞으로 올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직원들과 함께 토론을 많이 한 결과 10대 브랜드 과제라는 것을 선정을 해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추진해 오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앞에서 이미 지금 이야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 통합적인 국정 운영 실현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규제 혁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 복지 허브화라든가 글로벌 새마을 운동 그다음에 지방 조직과 인사의 혁신 그다음에 새마을 금고 경영 혁신 그리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고향 희망 심기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네. 그다음에 따뜻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여기에다가 이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리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10대 과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좀 다시 또 재정립을 한다면 뭐니 해도 이제 금년 중반기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조선 분야, 해운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지역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또 지역 경제가 상당 부분 나름 함께 고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이런 구조개선 사업과 병행하여 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떻게 하면 일자리 부분이 희석이 되고 또 일자리 부분이 문제가 덜 생기고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또 지역 경제가 쇠퇴하지 않도록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과거와는 달리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이쪽 분야에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핵심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올해도 쉴 틈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장님 덕분에 저희가 좀 안심을 하고 더욱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감사합니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를 만나는 더 인터뷰. 오늘은 신덕섭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전달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